어머니, 이만 나가주셔야겠어요. 내가 내 집 놔두고 어딜 나가란 말이냐? 이제 이 집은 어머니 집이 아니에요. 안정순 할머니는 자신을 쫓아내는 며느리를 앞에 두고 망연자실했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모든 걸 다 바쳐서 키웠더니 데리고 온 며느리가 모든 재산을 가져가고 이제는 맨몸으로 시어머니를 쫓아내고 있어. 안 씨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일인지 과거를 떠올렸어. 안 씨는 오래전 남편을 잃고 아들을 홀로 키워냈어. 남편이 죽고 막막했지만 친정의 도움을 받고 뼈 빠지게 평생을 일하여 아들은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다오. 그렇게 아들을 약사로 만들었소.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약국도 차려줬다오. 보증금이며 인테리어 비용 등을 합쳐서 2억 가까이 들어갔어. 그리고 작지만 깨끗한 아파트도 하나 사서 독립도 시켜줬어. 그야말로 가진 돈 모두 탈탈 털어서 아들의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오. 이제 아들이 가정만 꾸리면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타이밍에 때마침 아들이 결혼할 사람이라며 누굴 데리고 왔어. 엄마,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하려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외모도 곱상하고 인상이 순해 보였어. 갑작스럽게 결혼한다고 해서 당황스럽네요. 선아가 좀 부담스러워해서 결혼할 사람 부모님 아니면 만날 필요 없지 뭐. 선아라는 예비 며느리가 아들의 옆구리를 쿡 찔렀어. 아들이 공부만 하다 보니 눈치 없이 이런 말 저런 말을 많이 하는 편이라 무슨 상황인지 짐작이 갔어. 무슨 일 하고 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야구 건물 1층에 카페 있지? 거기에서 알바했어. 지금은 그만뒀고 거기서 만났어. 그럼 지금은? 이제 결혼할 거니까 취업하지 말라고 했지. 네가 대변인이야? 왜 자꾸 말을 가로채? 아들이 머쓱하게 뒷머리를 긁었어. 요즘은 대부분 맞벌이 한다는데 아무리 그래도 젊은 나이에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 그러는 안 씨는 지금도 70 가까이 됐지만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다오. 그래도 왠지 추궁하는 듯이 느낄까봐 더는 묻지 않고 말을 돌렸어. 사실 약국을 차리니 이곳저곳에서 중매를 서겠다는 사람이 많았고 괜찮아 보이는 혼처도 여러 곳 있었는데 조금 아깝다는 생각은 했었어. 하지만 실제로 만나보니 아들도 너무 좋아하고 성격도 참한 것 같아서 반대할 생각이 들지 않았어. 지금 살던 곳에 몸만 들어와도 될 거예요. 가구도 다 새로 들였던 거라서 신혼 때 살기 괜찮을 거예요. 안 그래도 그렇게 하자 했어. 혼수한다고 가구 같은 거 바꾸면 낭비잖아. 식사 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안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받았어. 엄마, 아까 왜 그랬어? 뭐가 말이냐? 아니, 왜 선아한테 눈치를 줘? 내가 잘 벌면 되지. 며느리 직업이 뭐가 중요하다고. 나는 그냥 무슨 일 하냐고 물어본 것밖에 없다. 말만 안 했지. 눈치를 주니까 선아가 기분이 안 좋잖아. 너 말을 이상하게 한다. 아무 말 안 했어도 기분 나빠하니 내 잘못이라 이거야. 왜 말을 꼬아서 들어? 그리고 몸만 들어오라고 한 것도 좀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참 기가 막혔어. 내가 혼수 채워 넣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있는 거 쓰라고 한 게 뭐가 무시야? 그게 아니라 직업은 뭐냐? 가구는 내가 새로 사줬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말이 다르고 다른 건데 이런 식으로 말하니 내가 정말 기분 나쁘게 이야기한 듯 각색이 됐어. 그리고 아들은 왜 벌써부터 팔불출 짓을 하는지 참 유난을 떨어댔어. 너 벌써부터 그러면 나중엔 애미 잡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인데 잘 지내면 좋잖아요. 엄마도 나쁜 시어머니 하기 싫잖아.
어쨌든 알았다. 더 할 말 없으면 끊어라. 도무지 안 씨는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뜻대로 아마 대답했어. 이러면 며느리에게도 득될 것이 없다는 것을 아들은 모르는지 좋다고 전화를 끊었어. 눈치도 없는 미련곰탱이 아들의 혀를 찼어. 그렇게 결혼을 시켰고 안 씨의 말처럼 며느리는 혼수 없이 몸만 들어왔어. 거기에 약국까지 있으니 앞으로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을 것이었어. 안 씨는 나쁜 시어머니 소리 듣기 싫어서 김장 때도 부르지 않았고 한 번도 전화하란 소리도 하지 않았어. 심지어 자신의 생일에 며느리가 전화 한 통 없었어도 서운한 기색도 내비치지 않았다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엄마가 해주는 갈치조림이 먹고 싶은데 좀 해다 줄 수 있어? 갈치조림은 아들이 독립하기 전에도 일주일 내내 먹을 정도로 좋아하는 음식이었어. 그거 그냥 양념 조금만 해서 조리기만 하면 되는데 해 먹어. 할 줄 모르니까 그렇지. 아들 집과는 대중교통으로 1시간은 걸리는 거리이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것보다는 직접 해먹는 게 나을 거라 생각했지만 엄마가 해주는 게 먹고 싶어서 그러지. 아들의 말에 안 씨는 요리할 준비를 했어. 더운 날씨에 불 앞에 서 있으려니 땀이 삐질 흘렀어. 그냥 좀 사 먹지. 이게 무슨 고생이냐? 그렇지만 아들이 엄마가 해주는 게 먹고 싶다는데 어찌 안 해주고 배기겠어. 넉넉하게 해달라는 아들의 말에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아들의 아파트로 찾아갔어. 버스를 한 번 갈아타고 아들네 도착을 하니 음식을 전달해 주는 것이 문제였어. 선아, 지금 집에 있니? 집에 있지. 나 온다고 말은 한 거야? 뭘 말을 해요. 그냥 주고 오면 되지. 그래도 미리 말을 했어야지. 내가 이거 경비실에 두고 갈 테니까 바로 가지고 가라고 해. 날이 더워서 바로 냉장고에 넣어야 돼. 번거롭게 뭘 그래. 거기까지 갔는데 얼굴도 안 보고 가게? 내가 전화해 볼게. 안 씨는 전화를 끊고 잠시간 기다렸어. 곧 다시 전화벨이 울렸어. 선아 전화를 안 받네. 그냥 올라가서 초인종 눌러. 그러다 욕 먹는다. 내 친구 정옥이도 말없이 찾아갔다가 이혼한 애만에 난리가 났다더라. 그런 집이 어딨어? 경비실에 맡기지 말고 그냥 올라가. 상하면 어떡해? 나 바쁘니까 끊어야 돼. 안 씨는 하는 수 없이 다시 보따리를 들고 올라갔어. 배를 눌러도 대답이 없어 문 앞에 두고 돌아섰는데 때마침 문이 벌컥 열렸어. 누구세요? 자다 일어났는지 졸음이 가득해 보이는 며느리가 나왔어. 선아야. 나다. 시어머니를 마주한 며느리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어. 잠이 달아난 표정으로 며느리가 말했다오.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그게 태석이가 이것 좀 갖다 주라고 해서. 부탁을 받고 왔지만 왠지 모르게 죄인이 된 듯 어깨가 쪼그라들었어. 왜 연락도 없이? 며느리가 인상을 구기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 아까 밑에서 전화했는데 안 받는다 그러더라. 자고 있었는데 하루 전에는 말씀해 주셨어야죠. 자신도 시어머니가 무턱대고 찾아오면 무척 싫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꾸하지는 못했을 텐데 요즘 며느리들은 예전과는 참 다르구나 싶었어. 미안하다. 하도 오늘 가져다 달라고 그래서. 경비실에 맡겨놓으려고 했더니 상한다고 올라가 보라고 하지 뭐야. 아, 태석 씨가 참. 여전히 며느리는 문틈으로 머리만 빼꼼히 내밀고 얘기하고 있었어. 문을 열어줄 생각이 없는 듯하자 안 씨가 말했어. 이거 받아서 냉장고에 바로 넣어놔라. 그리고 이따 태석이 오면 데워서 먹어. 네, 조심히 가세요.
손만 불쑥 튀어나와 반찬통을 가지고 들어갔어. 그리고 문은 찰컥하고 닫혔다오. 그 앞에서 안씨가 눈만 꿈뻑꿈뻑 하고 있었어. 시어머니를 대문도 안 열어주고 가라고 하는 경우는 듣도 보도 못했어. 들어오라고 했어도 들어가지 않았을 테지만 예의상 한마디도 건네지 않고 문을 쾅 닫아버리는 며느리가 황당했다오. 남이 왔어도 이렇게 문전박대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 더운 날 땀 흘리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들어와서 차 한 잔 마시라는 말 없이 들어가 버린 며느리. 누군 당일에 찾아온 자신의 잘못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서운한 건 서운한 거였어. 속도 모르고 아들이 전화 와서 왜 놀다 가지 그냥 갔냐고 했지만 괜히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 같아서 안씨는 별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 그렇게 서운함이 희미해질 때쯤 안씨의 생일이 되었어. 아들은 결혼 전에도 안씨의 생일을 챙긴 적이 없더니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오늘 방문하겠다고 전화를 했어. 그래도 생일이라고 며느리랑 찾아온 것이 기특했어. 그래서 과장을 조금 보태어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상을 차렸다오. 그리고 저녁이 되자 아들 부부가 왔어. 무슨 상을 이렇게 거하게 차렸어? 제가 챙겼어야 하는 건데 죄송해요. 누가 챙기면 어때? 맛있게 먹으면 됐지. 화기애애하게 저녁 식사를 하고 앉아 있는데 아들이 말을 꺼냈어. 엄마, 혼자 살기에 집이 넓지 않아. 남편과 아들, 안씨 셋이서 살던 집이었기 때문에 혼자 살기에는 작지 않은 집이었어. 나 살고 있는 집 팔아서 상가 하나 분양받아서 약국 차리면 어때? 우리가 이 집으로 들어오고. 갑작스럽게 합가를 제안하는 아들. 머리에서 획 소리가 날 정도로 아들을 돌아보는 며느리도 처음 듣는 눈치였어. 약국 자꾸 월세를 올려달라고 해서 그냥 상가를 사서 차리면 어떨까 해. 며느리가 아들의 말을 멈추기 위해서 상 밑으로 아들의 허리를 쿡쿡 찔렀어. 건너편에 앉아있던 안씨에게 다 보일 정도로 다급한 움직임이었어. 며느리의 괜한 기우였다오. 안씨도 함께 살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어. 지금도 노후 자금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고 얼마간 모아둔 돈과 이 집이 안씨가 가진 전부였어. 아들과 합쳐 살게 되면 자신한테 남는 게 없었어. 같이 사는 게 쉬운 일이니? 너희 모아둔 돈 있으면 대출 좀 받아서 사는 게 낫지 않겠어? 엄마도 넓은 집 혼자 살면 손해고 우리도 대출 받아서 상가 사면 손해인데 뭐 하러 그래. 이게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지. 그래도 난 좀 그렇다. 불편해. 자식이랑 같이 사는 게 뭐가 불편해? 나도 그렇고 선아도 당연히 불편하지. 왜 네 생각만 하니? 아들이 며느리를 돌아보자 며느리가 어색한 웃음을 지었어. 그 문제는 이렇게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러자 아들의 표정이 안 좋아졌어. 어영부영 생일 축하가 끝나고 아들은 집으로 돌아갔어. 하지만 그 뒤로도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 엄마 그러지 말고 내 말대로 해. 어차피 나중에 엄마 더 나이 들면 우리가 모셔야 하는데 조금 빨리 모신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리고 평생 같이 살면 되지. 선아가 좋아하겠니? 선아도 좋대. 며느리도 좋다고 했다는 아들의 말에 안씨는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어. 합가하겠대. 그렇다니까. 근데 조건이 있어. 자신도 원하지 않는 합가를 조건까지 들먹이는 아들이 황당했어. 이제부터 우리가 엄마 모실 거 아냐? 그리고 내가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그 집 명의를 내 명의로 해줘.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선아 얘기 들어보니까 나도 그게 맞는 것 같아. 어차피 같이 살 거면 명의는 상관없지.
난 같이 살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명의까지 줘가면서 합치자는 거야? 그러자 아들이 무척 서운한 말투로 이야기했어. 어차피 10년 안에는 우리가 모셔야 할 거 아니야. 그걸 좀 앞당기자는 건데 그게 싫어. 모시긴 뭘 모셔. 내가 알아서 살 텐데. 그러면 우리가 빚내고 살아야 후련하겠어? 생각 좀 해보마. 안 씨도 전화를 끊고 한숨을 푹 내쉬었어. 여태 이래저래 서운한 일들도 있었고 며느리와 함께 사는 일도 걱정스러웠어. 웬만해서는 합가하고 싶지 않지만 다른 것도 아닌 약국 때문에 그렇다는데 무턱대고 거절할 수만은 없었다오. 그런데 안 씨가 살고 있는 동네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뉴스가 나간 뒤로 며느리가 아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안 씨를 설득하고 나서게 되었어. 그리고 때마침 며느리의 임신 소식도 전해졌어. 어머니, 임신해서 저 혼자 살림하기도 힘들고요. 아기도 태어나면 어머니가 좀 봐주셔야죠. 어머니도 적적하실 텐데 같이 오순도순 살면 좋지 않을까요? 더 이상 입씨름하기도 지쳤어. 나중에 죽으면 어차피 이 집도 아들 것이 될 텐데 이렇게 실랑이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했어. 그래서 결국엔 합가를 하게 되었다오. 그래, 우리 손주도 보고 좋지 뭐. 좋게 생각하자. 그러나 따로 살았을 땐 모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 며느리는 제 손으로 할 줄 아는 요리라곤 라면이 전부였어. 대부분 사 먹거나 배달 음식으로 식사를 때웠는데 안 씨의 입장에선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어. 맞벌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는 전업주부인데도 밥 한 끼를 안 차려 먹으니 말이요. 그래서 차라리 잘 됐다 생각했어. 내 아들 입으로도 들어가고 임산부인 며느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안 씨가 신경 써서 차려주면 될 일 아니겠어? 그리고 며느리는 요리뿐만이 아니라 집안일에는 통제주가 없었어. 며느리가 지나간 자리는 뱀이 허물을 벗듯이 옷가지가 널려 있었고 설거지 한 번 제대로 하는 법이 없었어. 그릇은 깨기 일쑤고 늘 거품이 묻어 있어 안 씨 눈에는 탐탁지 않았어. 앓으니 죽는다고. 비켜라, 내가 할 테니. 하다 보니까 점점 모든 일을 안 씨가 하게 됐어. 졸지에 팔자에도 없는 시집살이를 하게 된 것이요. 어머니, 저 물 좀 주세요. 몸이 무거워서 못 일어나겠어요. 임신한 며느리는 상전이 따로 없었어. 친정엄마가 없으니 안 씨를 엄마로 생각하겠다더니 정말로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정엄마로 생각하는 듯 편해 보였어. 어머니, 아기가 오늘은 칼국수가 먹고 싶대요. 그래. 금방 해주마. 아직 나오지도 않은 애기 핑계를 대며 이건 먹고 싶다. 저건 먹고 싶다. 난리도 아니었어. 문제는 안 씨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 아침밥 차리고 점심에 며느리가 먹을 점심 차려놓고 출근한 뒤에 돌아와서는 집안일하고 저녁을 차리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꼬박 지나가 있었어. 젊은 시절에도 이렇게 정신없이 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며느리가 시집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시집 온 듯했어. 며느리 밥 차려줘야 하니 주말에도 편의 모임에 나가보지도 못한 것이 오래였어. 그뿐만이 아니었어. 어느 날은 주말 점심에 같이 갈비찜을 먹고 있었어. 어머니, 갈비찜 엄청 맛있네요. 그래? 나도 친정엄마한테 배운 방법이야. 그래요? 식당보다 맛있어요.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주랴? 그러자 며느리가 얼버무리며 대답하더니 잘 먹었다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 밥은 다 먹지 않고 들어가기에 이상했는데 저녁에 아들이 퇴근해서 안 씨를 의자에 앉혔어. 엄마, 여기 앉아봐. 왜 그래 갑자기?
엄마, 선아한테 집안일 안 한다고 눈치 줬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언제? 밥하라고 눈치 줬잖아. 왜 임신한 사람한테 그래? 밥이야 못하면 엄마가 하면 되고 그것도 아니면 그냥 사 먹으면 되지. 굳이 그걸 시키려 그래. 도대체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언제 선아한테 밥하라 그러든. 황당해서 말도 더듬더듬 나왔어. 같이 살기 시작한 초반에 며느리가 한 요리를 몇 번 먹어보았는데 도저히 먹을 것이 못 돼요. 자신이 한 지 오래되었어. 그리고 임신한 며느리 부려먹는다고 할까봐 시킨 적도 없고 말이요. 그러면 왜 갑자기 요리하는 법을 배우라고 한 거야? 요리를 배우라는 게 아니라 갈비찜이 맛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길래 알려주냐고 물어본 것뿐이야. 안 그래도 임신해서 예민할 텐데 엄마가 좀 조심해줘. 안 씨는 할 말을 잃었어. 도저히 답답해서 살 수가 없었어. 이렇게 보면 선아도 선하지만 너도 문제야. 내가 뭘? 어릴 때부터 총명하다고 동네에 소문이 자자한 아들이었는데 이런 멍청이가 될 줄은 몰랐어. 혼자 살 때는 자유롭고 좋았어. 가끔 아들과 통화하면 애틋했고 안심만을 위한 삶도 분명 존재했다오. 그러나 지금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누구 하나 고마워하는 이도 없고 모든 것은 나쁜 시애미 탓이니 남들은 시집살이 할까봐 시어머니와 살기 싫어한다는데 나는 왜 며느리 눈치 보면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아야 하나 싶었어. 원래는 나 입을 거, 나 먹을 것만 챙기고 그때그때 치우면 크게 손댈 곳도 없었던 단출한 살림이었어. 식구가 느니 집안일도 한없이 늘고 며느리며 아들이며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 꼭 어린 아들, 딸을 키우는 엄마가 된 듯했어. 이렇게 아들에게 한 소리 듣는 것도 자잘한 일까지 두 손으로도 다 헤아리지 못할 정도였어. 그뿐인 줄 아시오? 집안 살림을 안 씨가 도맡아 하기 때문에 아들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한 달에 100만 원씩 받고 있었는데 그걸 나중에 알았는지 며느리가 노발대발했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요? 시어머니는 모시고 살기까지 하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리고 우리 아빠는 용돈 한 번 준 적 없잖아요. 드리려면 똑같이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식재료 사고 살림살이 유지하는 데 쓰다 보면 한 달에 100만 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오. 부족하면 부족했지 절대 많은 금액은 아니었고 안 씨는 그 돈으로 아이스크림 하나 혼자 사 먹어본 적도 없어.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내 용돈이 아니라 생활비로 받는 거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저희 친정아빠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도무지 대화가 통하지 않았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강짜를 부리는지 모르겠는데 공평하지 않다며 서운하다며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것 아니겠어? 이런 얘기는 들어보긴 했어도 저한테 생길 줄은 몰랐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들은 그냥 처갓댁에도 100만 원씩 주겠다며 달랬어. 부부싸움을 하게 될까봐 안 씨가 더 이상 끼어들지는 않았지만 황당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 100만 원을 사돈댁에 드리든 안 드리든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받는 100만 원으로 1,000원 한 장도 허튼 곳에 쓴 적이 없었는데 억울하기도 했어. 그리고 그런 며느리를 달래고 있는 아들도 모자란 놈 같았어.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도 모르고 그저 부인 말이라면 껌뻑 죽어서 오냐오냐 하는 것이 등신이 아니고 뭐겠어? 지가 뭐가 부족해서 저러고 사는지 참 한심했어. 여기서 목소리 높여봤자 집안 분란받게 만들지 않을 것을 알기에 안 씨는 오늘도 참았어. 그러다 아이가 태어났고 육아도 안 씨의 몫이 됐어.
갓난아기를 밤낮 없이 돌봐야 하기 때문에 하던 일도 그만둬야만 했어. 어머니, 새벽에 아기가 울어서 잠을 못 잤어요. 어머니가 아기 좀 봐주세요. 그러곤 쌩하니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며느리. 새벽에 아이에게 분유를 주는 일도 대부분 안씨가 했기 때문에 잠을 못 잤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어. 이쯤 되니 며느리가 자신을 호구로 생각하나 싶기도 했어. 안씨는 몸이 10개라도 부족해졌어. 내가 노후에 이게 무슨 생고생인가 싶다. 친구들은 꽃놀이 가고 여행 가고 즐기며 살고 있는데 안씨는 시간도 없고 몸도 지쳐 그런 삶은 꿈도 못 꿨어. 그런데도 아들과 며느리는 어디 가면 자신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다고 으스대며 효자, 효부라는 소리를 듣고 산다오. 실상은 명의는 넘겨주었지만 내 집에서 내가 아들 부부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말이오. 아들에게 생활비 외에는 일절 용돈으로 받는 것도 없고 개인적인 지출은 안씨의 지갑에서 나갔어.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싶었어. 아들 부부가 고마워하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그들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고 있으니 아이러니했어. 그러다가 사건이 터진 것이요. 아이가 점점 자라니 집에 공간이 부족해졌어. 아이 짐도 늘어나고 아이가 차지하는 공간이 많아졌다오. 살고 있는 아파트는 방 3개짜리였는데 그중 방 하나는 너무 작아서 창고 용도로 쓰고 있었어. 안방은 아들 부부가 들어오며 내준 지 오래였고 말이요. 우리 진서도 방이 하나 있어야겠어요. 그래, 애도 커가면 있긴 있어야겠지. 손녀딸의 방을 만들어야겠다는 며느리. 그래서 안씨는 창고를 비워줘야 하나 생각했어. 꽉 들어차 있는 물건들을 어디로 치워야 하나 벌써부터 걱정이 되기도 했어. 침대 하나 넣으면 빠듯한 방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가 아직 어리니 좀 더 클 때까지는 지낼 수 있을 듯 했어. 중학교나 올라가면 이사를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던 때에 우연히 아들과 며느리가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오. 여보, 어머니 원룸 하나 구해드리는 건 어때요? 뭐, 원룸?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아들이 놀라서 되묻자 며느리가 대답했어. 아니, 어머니도 그동안 집안일 힘들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 진서 방도 만들어야 하고, 내 생각엔 어머니한테 드리는 생활비로 우리가 가사 도우미를 며칠에 한 번씩 쓰고, 어머니는 나가셔서 인생 즐기면서 사시는 게 서로 좋지 않을까 해서요. 그러자 아들이 머뭇거리며 말했어. 그래도 이 집이 엄마 건데 나가시라고 어떻게 그래? 이게 왜 어머니 거예요? 당신 거지. 명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엄마를 쫓아내? 말을 왜 그렇게 무섭게 해요? 쫓아내자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그동안 원하시던 대로 자유롭게 사시라고 우리가 보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보 같은 아들이 솔깃했어. 안 그래도 며느리랑 시어머니 사이에 껴서 사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달아가던 참이었어. 애도 많이 커서 이제 곧 초등학교에 가니까 어머니가 돌봐주실 필요도 없고요. 그래. 그럼 내가 엄마한테 한번 물어볼게. 안 그래도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싶다고 한탄하시더라고. 그렇죠? 다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안씨는 방문 밖에 서서 시트콤을 보고 있는 듯 했어. 헛웃음이 나왔어. 하나밖에 없는 집을 평생 모시겠다 어쩌겠다 하며 가져가더니 실컷 부려먹고 단물 다 빠지니까 빈털터리로 쫓아내려는 생각을 하다니 너무 괘씸했어. 꼭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안씨에게 일어난 것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밤새 고민을 하느라 한숨도 자지 못했다오. 아들 부부를 쫓아내고 싶지만 이미 집 명의를 돌려준 상태라 꼼짝없이 안씨가 내쫓기게 생겼어. 물론 억지로 끌어내지는 않겠지만 이런 말이 나온 이상 같이 살기는 힘들었어.
며느리도 그렇겠지만 안 씨도 더 이상은 아들 부부의 꼴도 보기 싫었어. 너희 여기 좀 앉아봐라. 그날 저녁 안 씨가 아들 부부를 불러 앉혔어. 안 그래도 엄마한테 할 말이 있었는데. 들을 것 없다. 내가 먼저 말하마. 뭔데 그래? 이 아파트 명에 다시 돌려줘라. 그러자 못 들을 말을 들었다는 듯이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일그러졌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어. 어차피 나 죽으려면 멀었고 이 집 가져가려거든. 나 죽은 다음에 상속받아 가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집 팔아서 약국 샀는데 우린 그러면 어디로 가라고?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하는 거고. 너 돈 잘 벌잖냐? 그 돈으로 다시 시작한다 생각하고 전세부터 시작하던가 해라.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왜 저희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세요? 아이고, 누가 들으면 내가 너 시집살이라도 시킨 줄 알겠다. 또 눈물바람인 며느리를 보고 안 씨가 차갑게 웃었어. 저 눈물에 쏘가 몇 년간 고생한 걸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오. 따로 살고 싶어서 그런 거지? 안 그래도 그 얘기 하려고 한 거야. 엄마 얼른 구해주고 다달이 생활비 줄 테니까 원하는 대로 살아. 그게 말이 되니? 이 집은 내 집이었고, 넌 이미 약국도 차려주고 집도 사주지 않았었냐? 이미 그 집은 팔고 어머니 모시고 살았잖아요. 뭐, 니네가 언제 날 모시고 살았냐? 내가 너힐 모시고 살았지?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라. 돈 때문에 이러시는 건 너무하시죠. 세상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봐라. 도대체 누가 너무한 건지. 그럼 어린애를 데리고 나가라는 거야? 그 점은 안 씨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었어. 어린아이는 아무 죄가 없지 않소? 그래, 어차피 아파트를 돌려달라고 해도 안 주겠지. 이 집 담보로 집값의 반만큼 대출받아서 줘. 그러면 내가 나가서 알아서 살 테니까. 이게 엄마로서 마지막 배려다. 그러자 며느리가 실신할 듯이 철푸덕 주저앉았어. 아들이 호들갑을 떨며 말했어. 엄마,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까 일단은 이모 집에 좀 가 있어. 이러다 집사람 쓰러지겠어. 내가 왜 가야 되냐? 그러면 애도 있는데 계속 이렇게 싸워? 아니면 우리가 지금 애까지 데리고 나가야 해. 얼이 빠져서 아무 말을 못하고 있는데 아들이 벼랑간 안 씨의 팔을 현관으로 잡아 끌었어. 일단 이모 집에 가 있으면 내가 연락할게. 차분해지면 다시 얘기하자. 안 씨도 더 이상은 이야기가 진전이 될 것 같지 않아 간단한 짐을 들고 여동생 집으로 갔어. 거의 맨몸으로 쫓겨난 것이나 마찬가지였어. 혼자 잘 살고 있던 안 씨의 인생에 며느리라는 돌이 하나 던져졌더니 그 돌이 만들어낸 파문이 안 씨의 인생을 망가뜨려 버렸어. 그렇지만 며느리만 탓할 것도 못 되었어. 며느리 말만 듣고 엄마를 홀대하고 쫓아낸 아들이 가장 큰 문제였어. 그러면 그 아들놈을 그렇게 키운 자신이 애초에 잘못한 것 아니겠어? 그래도 이렇게 빈털터리로 쫓겨날 순 없기에 안 씨는 집을 찾거나 돈을 받거나 해야만 했어. 친아들을 상대로 그런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이 참을 수 없이 괴로웠어. 그대들이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시겠어? (75세) 정옥희 씨는 죽음을 앞둔 순간 딸에게 말했어. 나는 다시 태어나도 너의 엄마이고 싶다.
30대 늦은 나이에 결혼한 정 씨는 이듬해 어여쁜 딸을 낳았어. 그리고 그날은 정 씨가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한 경이롭고 아름다운 순간이었어. 하지만 현실은 전혀 아름답지 못했어. 없는 사람끼리 만나 친정이나 시댁의 도움 없이 단칸방에서 시작한 신혼이었어. 정말 말 그대로 방 한 칸 있는 집에서 살았고 화장실은 문 밖을 나가 공용 변소를 사용했다오.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 아이가 태어났으니 삶이 막막하지 않았겠소? 형수, 그러지 말고 내가 트럭 한 대 빌려줄 테니까 이거 팔아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돈벌이가 되지 않겠어요? 어느 날 남편의 남동생이 정씨 부부의 사정을 딱하게 여겼는지 생선 장사를 해보라며 제안했어. 도와줘서 고마워요. 시동생은 트럭으로 물건을 팔기도 했고 사업도 하고 있어서 꽤 살만했다오. 정씨 부부는 그처럼 될 수 있을 거란 희망에 부풀어 있었어. 정씨는 딸을 포대기에 업고 나가 생선을 팔았어. 생선 사세요. 맛있는 고등어 있어요. 부끄러운 듯 중얼거리는 정씨의 목소리는 안타깝게도 손님들에게까지 닿지 못했다오. 그것은 정씨의 남편도 마찬가지였어. 이런 일을 해본 적도 없었고 내성적인 성격도 걸림돌이 되었어. 트럭으로 돌아다니는 기름값도 못 건지는 나날이 계속되었어. 하루 종일 등에 엎여 있는 딸도 고생이었고 정씨 부부도 지쳐갔어. 형수, 아무리 그래도 정상금은 줘야 해요. 나도 들어간 돈이 있으니까 하루에 판 돈에서 반은 떼줘야죠. 그렇게 되면 정말 일은 일대로 하루 종일하고 돈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판이었어. 어쩌면 좋아요. 이러다가는 애기 분유값도 못 내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일부턴 당신 혼자 나가봐요. 나는 다른 일을 찾아볼게요. 그날부터 정 씨는 낮에는 파출부 일을 했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 물론 등에는 어린 딸아이를 매단 채였다오. 허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이 아이만큼은 굶길 수 없었어. 그렇게 몇 년을 일했고 남편도 생선 장사를 그만두고 공사판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 하지만 가난은 아무리 떨쳐내려 해도 끈질기게 정씨 부부를 따라왔어. 아무리 밤낮 없이 일해도 월세 내고 생활비를 내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다오. 아이는 커가는데 정씨 부부에게는 꿈꿀 수 있는 미래가 없었어. 여보, 내 고향 친구가 충청도에서 공장을 하는데 우리 사정을 말했더니 도와준다네. 어떻게 도와줘요? 기계 하나만 사서 자기 공장으로 들어오래. 월세만 주면 되고. 그래도 나도 내 기계가 있는 사장님이 되는 거지. 당신이 그런 일을 해봤어야죠. 이리야 배우면 되지. 이 상황에서 뭔들 못하겠어. 이미 한 차례 시동생의 말을 듣고 일을 하다 실패했기 때문에 정 씨는 망설여졌어. 언제까지 당신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 내가 이번엔 제대로 한번 해볼게. 그 기계가 얼만데요? 그게 1억이 조금 넘어. 그 당시에 1억이면 대단한 금액이었어. 기계 살 돈이 어딨어요? 대출도 받고 친구한테도 빌리기로 했어. 금방 갚을 수 있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정 씨 부부는 얼마 되지 않는 살림을 모두 정리해서 충남 조치원으로 내려가게 되었어. 그 당시의 조치원은 아무것도 없는 시골 동네였어. 영고라고는 남편의 고향 친구밖에 없었다오. 남편은 그렇게 공장을 하게 되었고 정 씨는 방 딸린 작은 가게를 얻어 야채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어. 전부 빚으로 시작한 일이었기 때문에 처음엔 쉬지 않고 일만 했어. 손님이 없을 때도 앉아서 쉬는 법 없이 남편의 공장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부품을 깔끔하게 칼로 다듬는 일도 했고 칼로 동태포를 뜨는 일도 종일 했어.
허리며 손목이며 나만하질 않았다오. 엄마, 내 친구는 피아노 학원 다닌대요. 나도 피아노 치고 싶다. 피아노? 내 친구들은 다 다닌다는데. 빚이 산더미인데도 딸에게 돈 없다는 한마디를 할 수 없었어. 남들보다 풍족하게는 아니어도 남들 다 하는 것들은 딸에게도 시켜주고 싶었어. 그래서 비싼 학원비를 내고 딸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어. 까짓것 정 어려우면 자신이 한 끼 덜 먹으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다행히도 그맘때쯤 남편의 공장도 자리를 잡아 돈을 벌기 시작했고 동네에 유일했던 야채 가게도 손님이 늘기 시작했어. 이제 우리 인생이 좀 피나 봐요. 정 씨와 남편은 부둥켜 안고 울었어. 그런데 하늘의 장난인지 그런 행복도 오래 가진 않았어. 여보, 어떡해. 왜 그래요? 영철이 그놈이 기계를 전부 팔아버리고 도망가 버렸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가보니까 공장이 텅텅 비어 있고. 정 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 그의 IMF가 터졌고 전 국민이 경제난에 휘청거렸어. 정 씨 부부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그 때문에 야채 가게도 문을 닫아야 했어. 남편의 공장은 계속 운영하긴 했지만 생활이 크게 힘들어졌다오. 그런데 그때 남편의 고향 친구가 정신의 기계까지 모두 팔아버리고 떠난 것이었어. 정 씨에게는 빚만 남았고 그때가 정 씨가 40대 중반쯤 되었을 때였고 딸은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던 나이였어. 그 당시 뉴스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동반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왔지만 정 씨는 어린 딸을 생각해서 차마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었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버린 정 씨 부부는 쫓기듯 정 씨의 제주도 친정집으로 가게 되었어. 유배 가듯 바다 건너간 친정집에서도 생활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씨는 그곳에서도 딸을 위해 피아노를 사주고 학원을 보냈어.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는 딸의 꿈 때문이었어. 제주도에서 정 씨는 보습학원에서 청소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일용직으로 건설 현장으로 나갔어.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자모회에 들어 학부모들과 만나기도 했어. 자모회에 들어야 딸의 학교 생활이 편해진다기에 멋모르고 들게 된 자모회는 별세계였다오. 우아하게 차려입은 학부모들이 낮에 만나 밥 먹고 커피를 마시는 모임이었어. 그렇게 만나 마시는 커피 한 잔 가격이 그 당시 금액으로 15,000원이나 했다오. 정 씨는 초라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분수에 맞지 않는 노력을 했어. 선아는 피아노 친다면서요? 네,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대요. 어머, 음악하려면 유학도 보내야 하고 돈도 많이 든다던데? 선아 아빠가 돈 잘 벌어오나 보다. 여자들은 웃었지만 정작 정 씨는 웃지 못했어. 유학은커녕 지금 앉아서 홀짝거리고 있는 커피값도 정 씨에게는 손이 부들거릴 만큼 부담이 되었다오. 자모회 모임을 오면 메뉴판에서 음식 이름이 아닌 가격표부터 훑어보았어. 아무리 딸을 위해서라지만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다 가랑이가 찢어지는 법이라고 했어. 딸에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돈이 없어 더 이상 모임에 참석하지는 못했다오. 그리고 딸은 고등학교 2학년에 피아노를 그만두었어. 엄마, 나 여기서 세워줘. 너무 멀어. 다리 아프니까 조금만 더 가서 세울게. 아니야. 지금 세워달라니까. 창피하다고. 끽 하고 정 씨는 스쿠터를 세웠어. 정 씨는 딸을 스쿠터를 태워 통학시켰는데 딸은 그것을 친구들에게 숨기고 싶어 했어. 그래서 늘 학교에서 먼 곳에서 내려서 걸어갔는데
정씨는 그게 걱정스러워 조금만 더 가다가 딸에게 한 소리 듣는 것이 일상이었어. 오늘 학원 끝나고 집에 같이 갈까? 이따가 너 끝날 때까지 엄마가 기다릴게. 아니, 학원차 타고 갈 테니까 먼저 가. 뒷자리에서 내려서 차갑게 떠나버리는 딸. 이제 딸은 가난이 무엇인지 알았어. 그리고 가난이 창피하다는 것 또한 알게 될 나이가 되었어. 어차피 가는 길인데. 그냥 가, 엄마. 그런 딸을 보는 정씨의 마음은 말할 것도 없었어. 딸이 이러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 딸이 다니고 있는 학원은 정씨가 청소를 하는 학원이었기 때문이요. 동네에 있는 학생들이라면 모두 다니는 가장 큰 보습 학원이었는데 정씨가 그 학원에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직원 할인을 받아 딸은 반값으로 다니고 있었어. 보통은 아침 일찍 가서 청소를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딸이 학원에 오는 시간까지 청소를 하기도 했어. 그러다 보면 학원에서 종종 마주치게 될 때가 있었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에 작은 창고가 있는데 그곳이 정씨의 휴게실 같은 장소였어. 사실 청소도구를 넣어놓는 협소한 공간이기 때문에 제대로 앉아있을 때도 없었고 그 옆이 바로 화장실이라 들락날락하는 사람도 많았어. 아침부터 하루 종일 굶은 정씨가 숨을 돌리며 컵라면을 먹고 있었어. 아직 학생들이 많이 있지 않은 시간이라 얼른 먹을 생각에 면을 불고 있는데 2층으로 올라가는 딸을 발견했어. 선아야, 정씨는 반갑게 딸을 불렀어. 벌써 왔어? 응, 딸이 계단을 오르던 발걸음을 멈추고 대답했어. 배고프지 않아? 엄마, 컵라면 먹으려고 하는데 선아 너도 와서 한 입 먹어. 아니야. 배 안 고파. 그러지 말고 와서 먹어. 늦게까지 공부하려면 배고플 텐데. 됐어. 늦어서 올라갈게. 딸은 멀찍이 떨어져서 대답하다 후다닥 계단을 올라가 버렸어. 엄마가 반갑지도 않은지 딸의 표정은 못 볼 사람을 마주친 듯 경직되어 있었어. 그리고 딸의 뒤를 이어 딸의 친구가 계단을 올라가며 정씨를 힐끔 쳐다보았다오. 친구를 보자 정씨는 아차했어. 엄마가 자신이 다니는 학원을 청소하는 아줌마라는 게 좋지는 않을 텐데 자신이 괜히 아는 척을 했는가 보다 했어. 내가 생각이 짧았네. 그러고선 다시 컵라면을 후후 부는데 자신의 모습이 왠지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졌어. 대걸레와 빗자루 사이에 쪼그려 앉아 라면을 입에 넣는데 왠지 모르게 울컥해서 급히 물을 들이켰어. 한 입밖에 못 먹은 라면을 더 이상 삼키지 못하고 버렸어. 아이들이 몰려오기 전에 어서 마무리를 하고 퇴근해야 했어. 그리고 그날 저녁. 엄마, 아침에 창피하다고 해서 미안. 아니야. 엄마가 네 생각을 못했어. 딸은 아침에 창피하니까 멀리서 내려달라고 했던 것이 미안했나 보. 근데 엄마, 학원 청소 일은 안 하면 안 돼? 아니면 나 다른 학원 보내줘.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아니라 오후엔 또 다른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었어. 또 딸의 학원비가 반값이니 여러모로 손해보는 직장은 아니었다오. 하지만 딸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고 있었어. 창피했니? 내 친구들 다 거기 다녀. 애들이 물어봐. 누구냐고. 사춘기 올 나이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 사실 정씨라고 청소일이 자랑스럽지도 않았어. 아는 사람이 본다면 자신도 창피할 것 같았다오. 그래서 딸을 이해하려 노력했어. 그리고 남편과도 오래전부터 식당을 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에 딸에게 선뜻 대답했어. 알았어. 조만간 그만둘 거야. 당분간 너 마주치지 않게 조심할게. 딸의 표정도 좋지 않았어. 딸이라고 엄마에게 그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요.
못된 딸이 아닌 어린 딸일 뿐이었어. 몇 년간 일해 모은 돈으로 남편과 함께 식당을 차렸어.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이를 악물었다오. 처음에는 파리만 날리던 식당이 1년, 2년 꾸준히 영업하자 입소문이 돌아 점차 손님이 많아졌어.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세 식구가 오순도순 먹고 살 만큼은 벌게 되었다오. 그리고 그때쯤 대학을 졸업한 딸이 정 씨에게 말했어. 엄마, 나 유학 좀 보내줘. 유학하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니? 그래도 유학을 다녀와야 남들보다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어. 지금 우리 형편이 다녀오면 엄마한테 손 안 벌려?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딱 2년만 보내주면 안 돼? 나도 마음은 굴뚝 같지. 마음 같아서는 2년이고 3년이고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었지만 1, 2천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일 아니겠어? 선아야, 유학을 꼭 가야 하는 거니? 그러자 딸이 울며 말했어. 엄마, 내가 왜 피아노 그만뒀는지 알아? 다른 애들은 비싼 레슨 받으면서 피아노 배우는데 나는 동네 피아노 학원에 다녔어. 특별한 교육 하나도 못 받아봤는데 어떻게 음악을 해? 우리 집은 늘 가난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 근데 남들보다 공부가 늦어서 나 이번에도 안 가면 성공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었던 딸. 그 무엇을 희생해서라도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고 싶었어. 피아노를 치고 싶다기에 피아노를 시켜줬고, 피아노를 그만두고 공부를 하겠다기에 공부를 시켰어. 정 씨가 밥을 굶는 한이 있어도 딸이 하고 싶은 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다오. 늘 처지가 좋지 않았지만 딸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기 위해서, 딸에게만큼은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서 뼈가 바스라지게 일을 했어. 하지만 딸에겐 한없이 부족했던 것 같소. 미안하다. 그래서 피아노를 그만둔 거니? 말을 하지 그랬어. 어떻게 말해? 엄마 아빠 늘 힘들게 일하는 거 나도 알고 있어. 그래서 욕심 못 부렸어. 근데 이번에는 유학 보내줬으면 좋겠어. 그래야 우리의 가난도 끝이 날 것 같아. 딸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정 씨가 대답했어. 알았어. 엄마가 어떻게든 보내줄게. 가서 너 하고 싶은 공부해. 그러자 딸의 눈이 기쁨과 슬픔으로 범벅되었어. 결국 눈물을 떨고는 딸을 정 씨가 껴안아 토닥였다오. 그깟 유학이 뭐라고 울어. 걱정 마. 그것은 딸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동시에 정 씨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과도 같았어. 그렇게 딸은 캐나다로 떠났고 5년간 돌아오지 않았어. 그동안의 뒷바라지는 전부 정 씨 부부의 몫이었다오. 처음엔 힘든 줄도 몰랐다오. 하지만 점점 나이 들어가고 평생 혹사당한 몸은 삐그덕대기 시작했어. 하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식당 문을 열었고 아무리 아파도 정 씨의 친정엄마가 쓰러졌어도 식당에 나가 일을 했소. 그래야 빠듯하게 딸의 유학 자금을 댈 수 있었소.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직 다 갚지 못한 빚도 여전히 남아 있었고 말이요. 정 씨는 오로지 딸에게 다른 삶을 주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살았어. 그렇게 시간이 흘러 딸이 돌아왔고 바람처럼 좋은 곳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 이제 내가 벌어서 집안의 보탬이 될게. 그렇게 말하는 딸을 보니 지난날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어. 이렇게 잘 커준 딸만 보아도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듯 했다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엄마, 나 결혼하려고 해. 뜬금없이 말하는 딸을 보며 정 씨는 눈을 휘둥그레 떴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는 딸. 그동안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서둘러 결혼 선언을 할 줄은 몰랐다오. 정 씨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
오랫동안 유학을 다녀온 딸 때문에 떨어져 있는 세월이 길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제 품을 떠난다는 말이었어. 좀 더 함께 같이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나 갑작스러운 딸의 독립이었어. 하지만 무슨 이유로 반대를 하겠어. 얼마 안 되어 딸은 시집을 갔고 시간이 흘러 저처럼 예쁜 딸을 낳았어. 손녀를 보고 나니 세월이 실감이 갔어. 이제는 정 씨도 70세가 넘었고 딸도 결코 적지 않은 나이가 되었어. 품에 안겨 응애응애 울던 갓난아기가 이렇게나 컸다오.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았으니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다 정 씨는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들렀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어. 정 씨는 위암 3기 진단을 받았어. 하늘이 야속했어. 그러나 지금까지 큰 병에 안 걸리고 살았던 것이 오히려 행운이라면 행운이었다오. 70대 중반까지 정 씨처럼 몸을 혹사하며 일하는 사람이 아프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 아니겠소? 정 씨는 말기는 아니어도 고령이고 워낙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더 이상 식당 일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였어. 남편도 울었고 정 씨도 울었어. 이미 정 씨의 인생은 활짝 펴보지 못하고 저물어 갈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정 씨에겐 시간이 많이 남았을 줄 알았다오. 100세 시대라는 말에 혹해 앞으로도 적어도 25년은 더 살 줄 알았어. 괜찮아, 여보. 요즘 의술이 얼마나 좋은데 몸 관리 잘하면 돼. 하지만 상황은 그리 희망적으로 보이진 않았어. 남편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오. 눈 한 번 깜빡한 것 같은데 벌써 정 씨는 노인이 되어 있었고 병에 걸려 있었어. 하지만 시간은 활시위를 떠나 멀리 날아가고 있었고 곧 목적지에 도착할 듯 했어. 당신 나을 때까지는 식당 문 닫고 건강 회복에만 신경 씁시다. 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 자신이 위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어. 그리고 이윽고 정신을 차렸을 때 이 사실을 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나 고민을 했어. 때마침 딸에게서 곧 찾아오겠다는 연락을 받았다오. 밥은 먹었니? 응, 먹었지. 왜 혼자 와? 지영이는 어쩌고?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애 아빠한테 맡기고 왔지. 심각해 보이는 딸의 표정에 정 씨는 긴장이 되었어. 혹시나 자신이 아프단 사실을 남편이 미리 말했나 했어. 선아야, 사실 내가 정 씨가 입을 떼는데 그보다도 먼저 딸이 말을 내뱉었어. 엄마, 우리 지영이가 많이 아프대. 정 씨는 하려던 말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 얼마 전에 병원에서 최종 진단 받았어. 어디가 얼마나 아프길래 그래? 흐느끼는 딸을 다그쳤어. 손녀딸인 지영이가 난치병에 걸렸다는 것이었어. 그게 무슨 말이냐? 왜 우리 지영이가? 나도 몰라 왜 하필이면 내 딸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정 씨는 그야말로 망연자실하여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어. 마음이 미어지는 듯 했어. 아픈 손녀딸도 걱정이 되었고 그 때문에 슬퍼하는 딸을 보는 것도 괴로웠어. 그래서 그런 딸에게 차마 자신도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어. 딸은 한참을 울다가 돌아갔어. 정 씨는 오랜 시간 고민하며 앉아있다가 남편에게 말했어. 여보, 아무래도 우리가 좀 더 일을 해야겠어요. 우리 손녀 치료비가 많이 든다네. 그걸 왜 당신이 벌어야 하는데? 요즘 선아네 사정이 좋지 않대. 근데 애까지 아프니까 어찌해야 할 줄을 모르더라고. 당신도 환자야. 선아한테 당신 아프다고 말은 했어. 내가 어떻게 말해요? 딸이 아프다는데 엄마까지 아프다고 하면 애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남편은 계속해서 한숨을 쉬었지만 정 씨를 말리지는 못했어. 딸이 치료비를 보태달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정 씨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나야 금방 갈 사람이지만 우리 애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선아가 알아줘? 자식이 알아줘야 부모인가. 내 새끼니까 내가 품에 안고 싶은 거지. 그렇게 정 씨는 자신의 건강은 뒤로 한 채 일을 했어. 손녀 병원비에 보태라며 딸에게 돈을 붙였더니 딸은 화를 내며 사양했다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울며 그 돈을 받았어. 정 씨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 정 씨도 그동안 치료를 안 받은 것은 아니요. 하지만 제대로 쉬질 못하는 몸은 빠르게 쇠약해졌어. 남편은 발을 동동 굴렀지만 정 씨의 고집을 꺾을 순 없었다오. 그러던 어느 날 솥단지를 옮기던 정 씨가 정신을 잃고 고꾸라졌어. 그리고는 한참을 눈을 뜨지 못했어. 구급차에 실려가면서도 자신이 없으면 장사를 못할 텐데 하는 걱정을 했다오. 그리고 정 씨는 다음 날 병원에서 눈을 떴어. 눈 뜨자마자 보인 것은 딸 선아였어. 정 씨가 눈을 깜빡거리자 정 씨를 보고 있던 딸이 말했어. 엄마, 그때 기억나? 나 고등학교 때 학원에서 마주쳤잖아. 엄마 창고에서 라면 먹고 있었지. 사실 정 씨는 그날의 일이 희미했어. 그런 일이 있었나 하고 겨우 떠올릴 수 있는 정도였어. 나는 살면서 늘 그때 일이 떠올랐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왜 엄마를 모른 척 했지? 가서 반갑게 안아주고 라면 나눠 먹고 그걸 왜 못했지? 뭐가 그렇게 창피했지? 늘 그때가 후회됐어. 엄마한테 미안했어.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났어. 그랬어? 엄마는 기억도 잘 안 나. 정 씨는 쉰 목소리로 힘들게 대답했어. 나는 그때 엄마 표정 같은 것도 다 생각나는데 그런 걸 왜 맘에 담아두고 살아. 내가 불효자식이야. 평생 엄마를 외면하고 산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아픈 것도 모르고 살았어.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그냥 너 걱정할까봐 그랬지. 숨길 게 따로 있지. 딸은 울며 화냈어.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내 딸 아프다고 엄마한테 그렇게. 그럼 당연히 내 딸 아픈 게 제일 중요하지. 그럼 엄마는? 나도 내 딸이 제일 중요하니까 말 안 한 거지. 그런다고 내가 좋아할 줄 알고? 아니, 네가 좋아하길 바래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서 그런 거야. 너 힘든 거 싫어서. 딸은 흐느꼈어. 엄마는 평생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병까지 났는데 아직도 딸 타령이야? 피아노 시켜줘라, 유학 보내줘라. 엄마를 그렇게 쥐어짜면서 살았는데 내가 밉지도 않아? 정 씨는 도리어 웃었어. 밉긴 왜 밉니? 평생 너 키우며 살아서 너무 행복했는데 너 때문에 힘든 적 없었고 너 때문에 살았어. 나는 엄마처럼 못 살 것 같아. 나도 내 딸을 사랑하지만 그렇게 모든 걸 다 주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너도 살다 보면 그렇게 돼. 그냥 나는 널 낳는 순간부터 널 위해 살게 됐어. 돈 없어서 사는 게 힘들었어도 우리 딸 때문에 힘든 적은 한순간도 없었어. 널 떠올릴 때면 늘 행복했던 기억만 떠올라. 엄마 앞에서 피아노 쳐준 거, 시험 잘 봤다며 방방 뛰던 거. 울지 마라. 엄마가 지금 죽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우니?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우리 엄마 너무 늙은 것 같아. 왜 난 몰랐지? 미안해, 엄마. 왜 나 같은 딸을 낳았어? 내가 엄마 인생을 다 뺏어갔어. 딸이 정 씨의 손을 잡고 오열했어. 정 씨는 자신의 건강 상태가 나쁘다는 걸 느꼈어.
아픈 몸을 그리 혹사시켰으니 성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어.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 선아야, 엄마는 말이야. 나는 다시 태어나도 너의 엄마이고 싶다. 지난 40년이 너로 인해서 빛났어. 선아, 네가 엄마 딸이어서 너무 좋았어. 나도 다시 태어나도 엄마 딸할게. 그때는 더 잘할게, 내가. 사랑해, 엄마. 나도 사랑해, 내 딸. 그대들은 정 씨의 삶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 같은 선택을 했겠어? 아니면 미련하다 혀를 차겠어? 부디 사연의 주인공인 정 씨의 남은 날들이 평안하기를 응원해 주길 바라오. 엄마, 나이도 있는데 사람들이 노망 났다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니들 아니냐?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살자. 언제는 엄마 인생 안 살았어요? 꼭 옆에 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도 혼자 잘 사셨잖아요. 앞으로 얼마나 남았다고 재혼이에요. 그게 아니라 너희한테 유산 안 줄까봐 그러는 것 아니냐? 그리고 내가 내일 죽니? 꼭 어서 죽고 돈 내놔라 하는 것 같네. 엄마, 왜 말을 그렇게 해? 우리가 꼭 나쁜 자식들 같네. 어쩌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가게 된 것일까? 할머니 고 씨는 생각했어. 70세 나이에 아들, 딸의 말처럼 어쩌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는 나이에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갈 순 없는 것일까? 아니, 이 나이에 재혼을 한다는 것이 평범하지 않다는데, 그러면 이 나이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평범한 것일까? 이야기의 시작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오. 나 충청도로 내려가련다. 충청도요. 거길 왜요? 다짜고짜 하는 고씨 할머니의 말에 아들이 놀라 되물었어. 이사 가시겠다고요? 그래, 이제 너희도 자리 잡고 잘 살고 있고, 나도 한적한 곳에서 숨 좀 돌리면서 살고 싶다. 거기 연고도 없으시잖아요. 고씨의 고향은 서울이었고 70세가 된 지금까지 한 번도 서울을 떠나 살아본 적이 없었어. 그러니 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수밖에. 충청도 어디로 가시게요? 태안이 좋은 것 같더라. 바다도 있고. 근데 엄마가 어떻게 시골에서 사세요? 괜히 갔다가 고생만 하시지. TV도 안 보셨어요? 왜 못 살아? 거기도 있을 거 다 있더라. 그리고 병원이랑 시장만 있으면 됐지. 서울은 복잡해서 싫다. 아들은 고씨가 정말로 이사를 갈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듯 웃고 말았어. 어디서 살지도 대충 알아봐 놨어. 그럼 이 집은요? 고씨는 20년 전에 남편이 죽은 뒤에 이 집에서 아들, 딸 졸업시키고 시집장가도 보냈고 쭉 이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 이 집에서 산 세월이 30년 가까이 되었어. 사실 얼마 전에 집을 내놔봤는데 살 사람이 나타나서 계약서도 써놨다. 그제서야 고씨가 진심인 것을 안 아들이 눈을 크게 뜨고 물었어. 얼마에 파셨는데요? 그게 왜 궁금하냐? 그냥 많이 올랐다는 것만 알아라. 30년 전에 분양이 안 되어 헐값에 샀던 집이 지금에 와서는 대단한 금액이 되어 있었어. 아니, 그래도 이 집을 갖고 계셔야죠. 서울 집값은 세월이 지나면 계속 오를 텐데 지방에 집 사면 바보예요. 여기서 더 올라봤자 뭐하니?
나 죽을 때 이 집 끌어안고 관에 들어갈 것도 아닌데 이 집 팔아서 나온 돈으로 태안에 전원주택 한 채 사고 대출 끼고 원룸 건물도 한 채 사서 월세 받는 돈으로 죽을 때까지 편히 살다 가련다. 아들은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어. 그래도 그건 너무 경솔하신 것 같은데. 걱정 마라. 너희한테 1억씩 주고 갈 테니까. 아니,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엄마 걱정돼서 그렇죠? 아들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 갑자기 큰 돈이 생기는 것이 얼떨떨한 듯했어. 엄마 생각이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하세요. 주말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되죠. 그렇게 멀지도 않네. 그렇게 고씨는 평생 살던 서울을 떠나 태안으로 가게 되었어. 바닷가 근처에 아기자기한 텃밭이 있고 정원도 있는 그런 집이었어. 고씨가 평생 꿈에 그리던 집을 갖게 된 것이었다오. 다만 남편이나 아이들과 함께 온 것이 아닌 자신 혼자만 꿈을 이루게 되었지만 말이요. 베란다를 열면 늘 바퀴 굴러가는 소리, 경적 소리, 사람들의 고함 소리만 들려왔었는데 이곳에서는 새소리, 바람소리,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 기분 탓인지 진짜인지는 몰라도 공기도 서울에 비하면 맑고 청량한 듯 했다오. 처음 해보는 전원 생활은 무척 만족스러웠어. 물론 처음 한 달간은 말이요. 제가 그럴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런데 내려와 살면 옆집하고 농사 지은 채소도 바꿔 먹고 그럴 줄 알았지. 옛날 같지 않아서 요즘에 그런 게 어딨겠어요. 너희는 언제 내려올래? 이번 주에는 바쁘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한번 내려갈게요. 마당에 나가서 텃밭을 들여다보고 꽃에 물도 주고 잡초도 뽑고 하면 오전 시간이 지나가 있는데 문제는 오후부터는 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어. TV를 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지내는 것이 이리도 심심한 일인 줄은 몰랐다오. 그러지 말고 마을 사람들하고 좀 어울려봐. 예, 옆집 사는 사람은 인천 사람이라더라. 주말에만 가끔 와서 얼굴 보기도 힘들고. 그런 사람들 말고 거기 주민들이랑 어울려야지. 노인정 같은 데 가보는 게 어때? 노인정? 그런데 가는 건 좀 그렇지 않니? 그래야 친구도 사귀고 하지. 생각해보마. 하지만 다음 주가 되어도 다다음 주가 되어도 아들이나 딸은 바쁘다고 내려오질 않았고 고씨는 아들 말대로 노인정에 방문하게 되었다오. 마을 입구에 있는 노인정은 시설도 깔끔하고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어. 남들은 마을 발전기금 때문에 이웃들과 갈등도 생기고 그런다는데 다행스럽게도 고씨의 마을은 그런 것이 없었고 오히려 외지에서 온 고씨에게 친절했어.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도 많았지만 같은 마을 사람들끼리 가질 수 있는 유대감이 없었기 때문에 고씨가 마음을 탁 터놓고 친밀하게 지내기는 어려웠어. 겉도는 고씨의 생각을 바꿔준 것은 어떤 할아버지였어. 전학생이 있네. 반가워요. 김춘배라고 합니다. 고씨가 노인정을 간 지 일주일 정도 지나자 마을에 살고 있던 김씨 할아버지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 서울에서 왔다고요. 나도 고향이 서울이에요. 젊었을 때 화곡동에 살았어요. 고씨는 동양인 김씨 할아버지가 무척 반가웠다오. 저도 그 근처에서 산 적이 있어요. 김씨 할아버지는 올해 75세로 아들 둘은 다른 지방에 살고 있었고 부인과는 사별한 지 오래라고 했어. 그런 가정사도 고씨와 비슷한 점이 많았다오. 그래서 고씨와 김씨 할아버지는 빠르게 가까워졌어. 김씨 할아버지는 노인정에서도 단연 인기가 많았는데 유쾌하고 신사다운 성격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끊이질 않았다오.
김씨 할아버지 덕분에 고 씨도 노인정에 적응하고 사람들 사이에 녹아들 수 있었어. 얼른 나와요. 버스 놓치겠네. 주말엔 둘이 함께 등산을 했어. 무릎이 좋지 않아 높은 산은 못 올라가도 높지 않은 옥녀봉 정도는 정상까지 올라갔다 올 수 있었어. 김씨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혼자서는 꿈도 못 꿨을 일이요. 지금쯤 소파에 누워 TV나 보고 있지 않았겠어? 힘들면 잠깐 쉬었다 갈까요? 아니에요. 올라가서 물 한 잔 마시면 돼요. 그래도 나오니까 좋죠? 그렇네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새 지저귀는 소리와 나뭇잎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들, 서울에서 듣던 자동차 바퀴 소리, 경적 소리와는 차원이 다른 평화를 주는 것들이었어. 이제서야 비로소 콘크리트 도시를 벗어나 자연으로 돌아온 듯한 느낌이 들었어. 내가 이러고 싶어서 내려온 거였는데 덕분이에요. 서울에서도 이렇게 활기차게 생활해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매주 오면 되죠?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내려가서 막걸리 한 잔 마시면 아, 이곳이 천국이구나 할걸요. 고 씨의 하루는 그 어느 때보다 활력이 넘치기 시작했어. 매일같이 노인정에 갔고 그곳에 가면 김씨 할아버지가 있었어. 그에게서 바둑도 배우고 농사 짓는 법도 배우며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오. 어느 날 고 씨가 딸과 통화를 한 날이었어. 그래서 오늘 그 양반이 와서 텃밭에 비닐도 씌워줬어. 나중에 이거 나면 너도 좀 보내줄까? 신이 나서 말하는 엄마에게 딸이 웃으며 대답했어. 엄마, 요즘 자꾸 그 아저씨 얘기만 하는 게 수상한데. 뭐가 수상해? 아니, 언제는 심심하다고 다시 서울 오고 싶다고 난리더니 요즘엔 그런 말도 안 하고 맨날 노인정 그 김씨 아저씨 얘기만 하잖아. 남자친구 생긴 거야? 그러자 고 씨가 펄쩍 뛰며 말했어. 얘는 남자친구는 무슨? 이상한 소리 하지 말어. 주책 맞게 무슨 남자친구야? 그렇게 펄쩍 뛰니까 더 수상한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거면 끊어. 그렇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말이 되는 소리가 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 김 씨는 꼭 서울댁만 챙겨주더라. 내가 뭘? 지금도 서울댁 고구마 까주고 있잖아. 노인정 할머니가 하는 소리에 김씨 할아버지가 뒤통수를 극적거렸어. 고 씨도 왠지 모르게 부끄러움을 느꼈다오. 나이 70 먹고 이런 농담에 의연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볼만 빨개졌어. 해가 질 무렵 고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어. 지금 가려고요. 네, 해지기 전에 가려고요. 잠깐 기다려요. 나도 가야겠다. 김씨 할아버지도 고 씨를 따라 일어나며 모자와 외투를 챙겼어. 노인정에 있던 노인들이 그 둘을 보며 얼레리 꼴레리 했어. 별 뜻 없이 재미로 야유하는데도 고 씨는 부끄러워져 후다닥 노인정을 나왔어. 뒤따라온 김씨 할아버지가 옆에서 함께 천천히 걸었어. 노을과 바다를 배경 삼아 마을을 걷고 있으니 마음이 왠지 부풀어 올랐어. 그렇게 감상에 젖어 있는데 김씨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어. 이 동네 사는 거 나쁘지 않죠? 그렇네요. 사실 무작정 내려와서 잠깐 후회도 했는데 좋아요. 서울에서는 이런 여유가 없었으니까. 서로의 집이 갈리는 골목에 서서 김씨 할아버지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건넸어. 사박사박 걸어가면서 읽어봐요. 2번 접혀 있는 흰 종이였는데 열어보니 편지였어. 비록 시작을 함께 하진 못했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서로 의지할 벗이 되고 싶습니다. 천천히 아름답게 저무는 노을처럼 우리 함께 저물어 갑시다.
김춘배로부터. 짧은 편지가 고씨의 심금을 울렸어. 남편이 죽고 아들, 딸도 모두 출가시키고 혼자 산 세월이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다오. 젊었을 땐 먹고 사느라 바빴고 나이가 들어서는 모든 과제가 끝난 기분으로 살다 보니 한없이 외로운 삶이었어.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몇십 년 만이었다오. 이 나이에도 이렇게 가슴이 따뜻해질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 비록 젊었을 적처럼 활활 타오르는 불타는 사랑은 아니지만 은은하게 타오르는 작은 불꽃이 마음속에 피어나는 것을 느꼈어. 그것은 사랑일 수도 있고 인간적인 호감, 같은 처지에 놓은 동지애 같은 것일 수 있지만 그런 모든 감정은 결국 비슷한 결이 아니겠어? 앞으로 남은 날이 얼마나 길지는 모르겠지만 죽는 날까지 외롭지 않게 서로 의지하며 산다면 고씨도 김씨도 좀 더 인생이 충만해질 것 같았어. 둘은 금세 좋은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어. 그렇다고 그전과 크게 삶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어. 하지만 고씨의 마음은 이전과는 전혀 달라졌다오. 하루하루가 기대가 됐고 더 이상 서울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게 됐어. 그 사실은 아들과 딸도 곧 알게 되었다오. 어느 날 고신에 놀러온 딸이 김씨 할아버지의 편지를 발견한 것이요. 처음에는 다소 충격을 받은 듯한 다른 말이 없다가 이내 엄마가 외롭지 않다면 잘 지내보라고 하였어. 그렇게 끝났다면 행복한 결말이었겠지만 인생은 그리 흘러가지 않았어. 어느 날 김씨 할아버지가 말했어. 전원주택에 살면 늘 집도 고쳐야 하고 풀도 매일 뽑아야 하는데 혼자서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생전 안 해본 일이라. 차라리 이참에 살림을 합치는 게 어때요? 사실 그동안의 마당 관리도 할아버지가 해주고 있었고 자잘하게 손이 가는 일도 도움을 주고 있었기에 고씨도 그것이 나쁘지 않은 제안이라고 생각했어. 우리 집은 좁으니까 내가 그냥 이 집에 들어와서 살면 괜찮겠네요. 마을의 작은 빌라에서 홀로 살고 있던 김씨 할아버지였어. 또한 고씨는 새 집으로 이사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고씨네 집에서 함께 사는 게 맞아 보였어. 대화는 자연스럽게 김씨 할아버지가 이사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자 고씨도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만 했어. 아들, 딸들도 가끔 오는 집이었기에 앞으로 불편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미리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아들, 딸도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오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오. 하지만 그것은 오산이었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잘 만나라고 했지 재혼까지 하랬어요? 누가 결혼식이라도 올린다니? 그냥 살림만 합친다는 거야. 그게 그거지? 살림 합치면 결혼이지 뭐야? 딸은 고씨의 말을 듣고 노발대발했어. 귀청이 떨어지도록 소리를 질렀어. 딸이 노골적으로 반대하자 고씨는 발끈하게 됐어. 재혼 안 한다. 근데 또 재혼을 하면 또 어떻다고 그러냐? 그걸 말이라고 해? 나이를 생각해, 엄마. 주변에서 주책이라고 욕하지. 70살은 재혼하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니? 내 나이가 어때서 그래? 혼인신고는 의논한 적도 없지만 대놓고 주책이라는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좋지 않았어. 그리고 그 할아버지 재산도 얼마 없다면서? 재혼하면 엄마만 손해지. 나이 들어서 엄마 덕 좀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김씨 할아버지는 본인의 이름으로 된 빌라가 있었고 모아둔 돈과 연금 그리고 아들들에게 받는 용돈으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부자는 아니었어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은 가지고 있었어.
누구에게 빌부터 살 만큼 힘들지도 않았단 말이요. 너 말 조심해라. 그리고 네 말대로 이 나이에 손해를 좀 보든 안 보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재산이 뭐가 중요해? 재산을 불려야 하는 나이도 아니고. 그러자 딸이 화를 냈소. 그럼 엄마 자식들 생각은 안 해? 뜬금없이 자식들 생각은 안 하냐는 딸. 그 말 뜻은 자식들 줄 재산을 김씨 할아버지에게 줄 수 없다는 뜻 아니겠어? 딸의 의중을 깨닫자 고 씨는 화난 목소리로 대답했어. 설마 유산 때문이냐? 그러자 딸이 더욱 펄쩍 뛰며 말했어. 엄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엄마 걱정돼서 하는 소리지. 막말로 그 아저씨가 엄마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일 수도 있잖아. 그런 사람 아니야. 돈이 그렇게 궁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엄마가 어떻게 알아? 그렇게 해서 패가망신당한 사람 얘기 못 들어봤어? 좀 있으면 돈 빌려줘라 어째라 하면서 뒤통수 칠 수도 있다고. 만나보지도 않고 그런 소리래. 만나고 싶지 않아. 설마 사랑이니 뭐니 그런 소리 하시는 거 아니죠? 징그러워? 그런 소리 하지 마. 고 씨는 불쾌해져서 전화를 끊어버렸어. 지들이 하는 것만 사랑인 줄 아나. 설령 그런 사랑이 아니더라도 남은 인생을 누군가와 함께 오순도순 외롭지 않게 사이좋게 지내다 가고 싶었어. 아들도 딸도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지만 혼자 사는 고 씨에게 누구 하나 함께 살자는 말을 한 적도 없었어. 물론 고 씨도 바라지 않았지만 서운한 것은 서운한 것이었어. 자신들이 돌봐주는 것도 아닌데 엄마 옆에 누군가가 있는 것은 또 싫은 모양이었어. 아니면 정말 단순히 유산을 뺏길까봐 무서운 것일 수도 있고 말이요. 고 씨는 이제는 쓸쓸하게 혼자 늙어가긴 싫었다오. 섭섭한 마음에 찔끔 흐르는 눈물을 훔쳤어.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아들에게도 전화가 걸려왔어. 둘이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황이 무척이나 마음에 안 드는 듯 했어. 엄마, 나도 당황스러워요. 나도 이 나이에 새아버지가 생길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버지라고 생각할 필요 없다. 그냥 엄마한테 동반자가 생긴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냐. 그럼 혼인신고는 안 하시게요? 너도 그 소리니? 안 한다니까 그러네. 그리고 한다고 해도 그게 무슨 상관이야? 순진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쪽도 자식들이 있다면서요. 혼인신고하면 그 사람들도 엄마 자식들이 되잖아요. 아들도 딸과 같은 말을 반복했어. 결국에는 재산 이야기요. 너 결혼할 때 내가 집 사주니까 뭐라 그랬냐? 이제는 나 다 쓰다가 죽으라 하지 않았냐? 아들과 딸이 결혼할 때 각각 집을 해줬는데 이제는 더 이상 엄마에게 손 벌리지 않을 것이라며 가진 돈 다 쓰고 돌아가시라 그런 소리를 했었어. 이어지는 아들의 말이 더 황당했어. 엄마, 그건 엄마 살던 집값이 오르기 전 이야기고요. 거기 태안 집이랑 건물이랑 팔면 그게 얼만데요? 언제적 얘기를 하세요? 고 씨는 가슴이 답답해졌어. 내가 여기 내려오면서 너희한테도 1억씩 주지 않았냐? 아니, 그래서 그럼 그걸 평생 다른 집 식구였던 사람들한테도 나눠주겠다는 소리예요? 그 소리가 아니잖니. 고 씨는 자식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어. 당장 혼인신고하지 않더라도 살림을 합치면 자연스럽게 그리 되지 않겠느냐며 반대했다오. 고 씨는 애초에 혼인신고까지 할 생각도 없었는데 자식들이 이렇게 나오니 괘씸한 마음이 들었어. 물론 자식들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계속해서 유산 노래너 부르는 것이 자신을 벌써부터 죽은 사람 취급하는 듯해서 괴로웠어. 늙으면 사람도 아닌 것인가.
늙으면 모든 결정을 죽는 날을 생각하여 내려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김씨 할아버지도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되었어. 나도 자식이 있고 혼인신고까지 해서 서로 불편하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혼자가 둘이 되는 것만 생각했지. 같이 산다고 하더라도 내 돈 쓰며 살지. 돈 달라고 할 생각도 없었고요. 알아요. 참 민망하네요. 그럴 것 없어요. 정 그러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지내도 되고요. 근데 집이 작아서 불편할 거예요. 나는 그냥 이렇게 지내도 괜찮으니까 편한 대로 해요. 순수한 마음만 있던 문제였는데 자식들은 그런 고씨와 김씨를 멋대로 재혼시키고 또 멋대로 관짝에 눕히는 상상까지 하고 자신들끼리 열내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있었어. 자꾸만 그 나이에 하는 소리도 진절머리 났고 아들 딸과는 이제 통화도 하기 싫었다오. 어느 날 김씨 할아버지와 함께 잡초를 뽑고 있는데 아들과 딸이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어. 어찌나 씩씩대며 오던지 자식들이 아니라 꼭 빚받으러 찾아온 빚쟁이들 같았어. 아니, 왜 전화를 안 받아? 딸이 다짜고짜 따졌고 아들도 옆에서 거들었어. 일도 바쁜데 여기까지 찾아오게 만드세요. 내가 언제 오라고 하든 고씨가 김씨 할아버지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아들과 딸이 쫓아 들어왔어. 여기 계시니까 차라리 잘 됐네요. 이참에 탁 터놓고 얘기해요. 나는 할 말 없으니까 바쁘면 올라가 봐라. 엄마, 정말 동네 창피하게 왜 이러세요? 넓지도 않은 동네에서 70대 노인들이 재혼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니네 동네도 아닌데 니들이 창피할 게 뭐가 있니? 참 웃긴다. 아들이 말문이 막힌 듯 머뭇거리자 옆에서 딸이 말했어. 꼭 이렇게 자식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까지 이 아저씨랑 재혼을 해야겠어? 고씨는 어이가 없었어. 누가 누구 눈에서 피눈물 나게 했다는 말인지. 부족함 없이 키웠다고 생각했고 남편과 함께 그동안 모아온 돈, 남편 보험금까지 다 털어서 시집 장가 보냈어. 그런데 살고 있던 집값이 올라 돈이 생겼다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 달려들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내가 너희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길래 피눈물을 흘리냐. 뼈 빠지게 일해서 공부시키고 집도 해주고 다 해줬잖냐. 늙음하게 이제 내 인생 살아보려 하는데 뭐가 문제야. 지금 피눈물 나게 하고 있는 건 너희들 아니냐. 왜 이제 와서 재혼 같은 걸 해서 일을 복잡하게 만들려고 해? 도대체 그 나이에 무슨 재혼이야? 내 나이가 왜 70살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거냐. 손주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할머니가 결혼한다고 하면 애들이 놀라 자빠지겠다. 점점 험악해지자 김씨 할아버지가 말렸어. 그러지들 마세요. 우리는 애초에 재혼하려고 한 게 아니니까요. 걱정하는 그런 일 안 생길 겁니다. 그러자 딸이 눈을 번뜩 뜨면서 말했어. 그래요? 그거 잘 됐네요. 그러면 지금 각서 쓰세요. 그러더니 가방에서 웬 서류 뭉치를 꺼내왔어. 읽어보니 혼인신고를 절대 하지 않고 고씨의 유산도 한 푼도 가져가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어. 고씨는 기가 막혀 웃었어. 아예 지금 콱 죽어버리라고 고사를 지내지 그러니? 아니에요. 내가 사인하면 되는 거지요. 뭐하러 그런 거에 사인을 해요? 고씨는 할아버지에게 너무 창피했고 자식들에게는 정말 실망했어. 사인하신다는데 왜 그래, 엄마? 나중에 맘 바뀔지 누가 알아? 언감생심이라는 말도 몰라? 참으로 무리한 언사였어. 그 말을 들은 김씨 할아버지의 표정도 좋지 않았어. 사인은 할게요.
그런데 그 전에 이 말 한마디는 해야겠네요. 나도 나 사는데 부족함 없고 우리 아들 둘도 변호사, 세무사예요. 지들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고 내가 가진 거 탐낼 아이들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집도 탐나지 않고 돈도 탐나지 않아요. 그러자 고 씨가 참지 못하고 딸이 꺼낸 종이를 마구 찢어버렸어. 너희 그냥 이 집에서 나가라. 이게 무슨 행패야? 뭐? 행패? 엄마, 우리한테 왜 그래 도대체? 엄마, 왜 이렇게 변했어요? 그럼 내가 잘했다고 할 줄 알았냐? 해줄 만큼 해줬으면 이제 엄마 행복을 위해 살라고 격려는 못 해줄 망정.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사람이 할 짓이니? 혼인신고 안 한다고 분명히 말했잖니? 그렇게 바쁘다고 자주 오지도 않았던 애들이 둘이 시간 맞춰서 내려온 것도 황당하다. 그건 엄마가 웬 아저씨한테 코가 깨어 있으니까 그렇지. 엄마, 선택해. 저 아저씨야, 우리야?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딸이 하는 철없는 말에 할 말을 잃었어.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안 하더라도 너희는 선택 안 할란다. 나도 엄마보다 돈이 우선인 자식들은 필요 없다. 그러자 아들이 옆에서 끼어들었어. 뭐예요? 엄마, 그럼 앞으로 손주들도 못 볼 텐데 괜찮겠어요? 너희들은 그럼 내 재산도 못 갖게 될 텐데 괜찮겠냐? 둘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어. 손주를 못 본다고? 그래, 손주를 인질로 협박하는 자식은 내 자식 안 하는 게 맘 편하겠다. 그리고 누가 들으면 내가 큰 부자라도 되는 줄 알겠다. 근데 누가 알면 창피해서 말도 못해. 어서 썩 꺼져라. 그렇게 아들과 딸을 쫓아내버렸어. 씩씩대며 쫓아냈지만 흐르는 눈물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사랑 주며 인성이 바른 아이들로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가 보. 무조건 주기만 했더니 이제는 안 준다고 엄마를 윽박지르는 자식들이요. 그러나 저렇게 키운 건 다름 아닌 고씨 본인 아니겠어? 누굴 탓하겠어? 김씨 할아버지도 고씨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위로해 주었지만 할아버지의 표정도 만만치 않게 착잡해 보였어. 이 나이에 자식 또래에게 안 좋은 취급을 당하니 당연히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다오. 아들과 딸이 돌아간 뒤에 시름시름 앓으며 누워만 있었어. 빨리 저 세상 가게 만들어서 유산을 받을 작전이었다면 자식들이 금방 성공할 것 같았어. 그렇게 괴로워하는 고씨의 핸드폰이 띠링하고 울렸어. 딸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어. 엄마, 우리가 말이 격했는데 그런 뜻 아닌 거 알잖아.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워. 근데 엄마가 그 남자한테 푹 빠져서 우리한테 필요 없다고 하니까 너무 충격적이었어. 그 아저씨가 만약에 거기에 사인 안 한다고 했으면 당연히 엄마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잖아. 우리가 돈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야. 그 엄마도 남은 인생 딸 자식도 안 보고 살면 마음이 편하겠어? 다시 잘 생각해봐. 그 아저씨랑 사는 게 좋은지, 손주들 보면서 우리랑 오고 가며 지내는 게 좋은지. 끝까지 자신들이 옳았다는 내용이었어. 고씨도 전화를 거는 대신에 딸에게 답장을 써내려갔어. 너희들은 꼭 내가 곧 죽을 것처럼 말하는데 엄마 아직 70살밖에 안 됐다. 아픈 데 없으니 앞으로 1, 2년 살다 죽을 것도 아닌데 나도 내가 같이 있고 싶은 사람과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지내다가 가는 게 뭐가 그리 잘못됐냐. 너희에게 돈을 안 준 것도 아니고 나 죽으면 당연히 이 모든 것들이 너희 것 아니냐. 혼인신고도 안 한다고 하지 않았니? 그런데 니들이 불안하다고 반대했잖냐. 나는 너희들 낳고 내 인생도 없이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 그런데 나도 너희처럼 젊은 때가 있었고
엄마이기 이전에 꽃다운 삶이 있던 여자였어. 너희가 너희의 인생이 소중하듯이 나도 내 인생이 소중하다. 내가 낳은 자식들이니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키워낸 것으로 의무는 다했다고 생각한다. 내 인생의 대부분은 너희에 의해 흘러갔지만 인생의 마지막 장은 내가 직접 써내려 가련다. 그러니 더 이상 아무 말 말아라. 너희가 놀러 온다면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겠지만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슬퍼하지 않으련다. 잘 지내거라. 아들이 그리고 딸이 무슨 답장을 할지는 몰랐지만 고씨는 이번 기회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어. 내 인생이었지만 남편과 자식이 무조건 우선이었던 삶. 이제는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홀가분하게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아보고자 마음먹게 되었어. 70세이지만 그러니 오히려 후회 없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싶었어. 행복하고 싶다는 게 결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오.